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군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입니다. 그 원폭의 폭발 위력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동반한 폭발력이었습니다. 폭발 부근에 있던 생물체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인화지에 인화된 것과 같은 사람의 흔적만 콘크리트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공격을 한 나라는 도덕도 인권도 없는 최고의 악한 나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큰 표상으로 여기는 바로 미국이 일본을 핵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민간인이 많은 대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3일 간격으로 두 개의 도시를 연속적으로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지옥 참화였습니다. 역사상 일본이 어떤 자연재해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류가 핵무기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에 가장 가까운 우방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원한도 복수심도 없는 바보스러운 민족이며 국가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국민이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핵폭격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과 고통받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미국을 가장 잘 따르며 미국을 우방으로 군사동맹으로 마치 상정국으로 모시는 듯한 동맹국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외교였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가까운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국이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규칙입니다. 외교의 원칙이 있다면 오직 국익이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공감된 이념입니다. 일본인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분명히 미국의 핵 공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익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모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일본 국민은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국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관계의 높은 지식과 정신 때문에 2차 대전 패전국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된 폐허 속에서 일본은 가장 빠른 기간에 한때는 세계 2위라는 경제대국을 이룬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세계 3위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 평균 소득으로 보면 중국보다 훨씬 큰 국력으로 중국에 앞선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베트남 경우도 일본과 비슷합니다. 베트남은 1955년 11월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20년간 월남과 북베트남이 국제적 대리전쟁처럼 베트남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1964년 8월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치열한 전쟁으로 전 국토가 미국의 폭격으로 불발탄과 지뢰가 매설되어 전쟁이 끝난 65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도 불발탄의 폭발로 심심찮게 불구자와 희생자가 발생하지만 베트남은 미국에게 전쟁의 원한을 표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어떤 전쟁 배상금도 받지 않고 우방으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수교할 때 기자들이 미국에게 전쟁 배상금 얼마를 받고
화해합니까? 라고 베트남 수상에게 질문하니 베트남 수상은 우리는 과거의 원한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원한으로 베트남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 어두운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결코 과거의 원한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여행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단체가 베트남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대표가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의 무고한 양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을 대한민국 국가를 대신해서 깊은 사과를 합니다. 와 같은 요지의 사과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다가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한국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베트남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뜻이 말하고 다른 내용으로 방송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현명한 베트남 국민과 언론과 정부였습니다. 사실은 월남에 파병된 우리 국군은 월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게릴라들이 민간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인지 게릴라들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국군이 월남 양민을 학살했다면 이익을 보는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통일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우방은 북한인데 이제 우리와 베트남이 수교하게 되면 북한의 외교력이 떨어지게 되고 베트남과 북한은 소원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3일 국빈 방문 때 베트남에 사과한 내용은 베트남 언론에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앙선대 2018년 4월 14일자 19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만일 이것을 베트남 국가에서 정식으로 우리 국군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베트남에 피해 보상을 엄청나게 해야 하는 국가적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베트남 정부는 모든 것을 덮고 미래를 향해 가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베트남은 바로 국제외교의 교과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최고의 힘은 또는 최고의 정의는 그 나라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구호를 앞세워도 그 나라의 국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즉 군사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느 나라도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유엔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에 필리핀 영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리핀 영토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더욱 증강 배치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섬은 중국과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고 필리핀은 매우 가까운 근해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강한 중국이 이를 거부하고 자기 영토로 병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힘이 국제법으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힘없는 민족이 손을 잡고 수백 킬로 인간띠를 이루며 평화를 외쳐도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수백 명이 죽고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있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러시아, 유럽 공동체 즉 EU, 미국, 유엔 등이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핵무기 약 250발이라고 합니다. 2,000톤의 핵물질들을 러시아와 미국으로 운반하고
그 대신 이 여러 강대국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협약을 우크라이나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을 키우지 않고 군사력이 들어갈 돈을 그냥 정권 담당자들이 부패로 인하여 아마 착복했던, 즉 부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총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명분도 없이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는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군사적 지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기만 약간씩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라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 보장 조약은 한갓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한 평화 조약을 들고 그 평화를 믿고 그 군사력 강화를 하자는 우크라이나 현재 그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물론 국민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외교력은 그 국가의 군사력이 받쳐줄 때 힘있는 정당한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군사력이 없으면 그거는 한갓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평화를 외치거나 평화협정으로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협약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평화협정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선례는 역사상 없습니다. 오로지 평화는 힘이 있어질 때만 평화가 존재합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나 중국과의 평화는 식민지 평화나 항복으로 인한 노예 평화일 뿐입니다. 일본이 점령한 동아시아 8개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이 전쟁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피 흘린 사람 좀 적었겠지요. 그때 이완용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넘긴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권을 일본에 넘겨주어 한일 합방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일본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끝난 후 일본에 대한 전승국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우린 연합국에 합류하여 전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만나러 갈 때 이완용이 했던 말 그대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과연 판문점에 가서 어떤 평화를 논의하고 왔는지가 정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USB에 그 무엇을 담아서 김정은이 주었는지는 정권이 바뀐 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항복으로 얻는 노예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유교 잿더미에서 70대 이상의 선배들이 허기진 배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을 낮으로 삼고 땀을 흘려 이루간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70대 이상의 선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왜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 여행 한번 다녀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실감할 것입니다. 가장 좀도둑이 적은 나라입니다. 왜? 배고픈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리 정직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훔쳐 먹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빵을 훔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귀여운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공의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식민지가 되어야 합니까? 왜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힘이 없이 평화를 외치면 중국 공산과의 운명 공동체인 식민지 국가로 전락됩니다. 또한 김정은의 돼지 노예로서의 평화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절대로 구걸해서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명분에 매달려 평화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과 베트남처럼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국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